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동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경영학 또 부동산학 두 개의 학위를 가지시고 현재 건축사무소 도연 대표 건축사이신 이인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인하 박사님 그 부동산 얘기가 참 전곡을 팍팍 찌르는 얘기고 또 알차게 듣는다 이렇게 반응이 많이 오거든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이게 뭐 5,500만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울 집값 얘기입니다. 네. 서울 집값이 아니라 전국 집값 얘기죠, 이게.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네. 제목도 재밌습니다. 엑셀레이터 터진 급발진 부동산 가격. 폭발물 돌리기 게임 하나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급발진하게 되는 경우에 보면 예. 그 사고가 만만치 않죠. 예. 그런가 자기가 의도치 않은 곳으로 가서 네. 네, 건물에 침입을 하게 되고 건물을 부시게 되고 또 그 건물 안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또 다치게 되고.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의도치 않은 급발진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고장난지 모르지만 고장나 있는 차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실수이거나 그러면 우리 정부가 부동산은 대책을 정함에 있어서 의도치 않았지만 터지는 이런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정말 엑셀레이트가 터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니냐. 그리고 그 뜨거운 감자처럼 우리가 폭발물을 가지고 자, 국토부에서 기재부를 던지고 기재부에서 또 행안부를 던지고 행자부를 던지고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결과는 결국 누가 피해를 보냐 하면 수요자 국민. 국민이죠. 예. 서민도 피해를 가장 크게 보는 사람이 저는 서민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자도 피해를 같이 보는 거라고 보고요. 중산층도 피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부동산값 올려줘서 너무 고맙다. 예, 이런 분들도 있어요. 고마워. 지금 정책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집값 올려줘서 너무 고마워. 그렇지만 이 고마운 마음이 사실 들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또 혼자로 끝나지 않잖아요. 당신의 또 자식이 있으면 또 자식은 또 부동산을 또 사서 내가 주거를 해야 되니 결국 이게 또 아래로 계속 전가가 돼서 기쁨은 잠시 우리가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너무나 기뻐서 막 썼는데 그 기쁨은 잠시 이제 또 세금으로 굉장히 지금 소득세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세금으로 힘들어 하잖아요. 소득세 네. 47% 나라, 우리나라가 1등이랍니다. 네, 맞습니다. 예, 거기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1등 소득세 47% 거두는 나라. 게다가 지금 뭐 멀리 있는 사람 뭐 자녀들까지 얘기할 필요 없이 뭐 저도 사실 집이 뭐 꼭 없는 건 아닌데 사는 좋은 환경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는 이제 집에서 그 2년 전에 요 전세로 이사 오면서 그 옆에 어디 점 지어 놓은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6, 7억 원이 올라가지고 네,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주차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래도 뭐 이 주차 한 대라도 있는 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면 뭐 좋아하는데 요즘 제 눈높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53%나 올랐는데 주무장관은 12%밖에 안 올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3년 동안 22번이나 정책을 바꿨는데도 이 모양이 꼴인데도 자리에 연연 안 한다고 그러는데 왜 연연 안 하는 사람을 잡아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수련 세부대에 좀 새롭게 하려면 새로운 사람이 좀 해가지고 정말 국민을 위하는 이런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국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 뭐 팔지도 못하게 양도세 올려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모르겠어요. 참 정말 자 그러면 네. 제 한탄을 좀 그만하고 그 다음에 왜 이 부동산이 이렇게 생겼는지 그동안 수요 억제를 너무 강하게 했다. 강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네.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급 하는데요. 모든 전문가들이 공급을 얘기하고 있고 사실 얼마 전부터는 정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공급이 더 필요하다라는 인정을 했는데 그전에 정말 안 했어요. 예, 저는 제가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네, 답답한 것이 자,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공급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 바로 재건축을 시작하더라도 짧아야 3년인데 길면 5년.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정부가 딱 들어서자마자부터 그때부터 공급을 했더라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3년이라는 그 시간을 허비를 하고 이제 와서 아니 그러면 뭐를 하라는 거냐? 공급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은 세금밖에 없지 않느냐, 대출 규제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정부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 많은 시간 동안을 허비를 하고 이제 와서 그러면 잘못했다고 사과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책 실패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동산 급발진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로 저는 수요 억제와 공급을 하지 못한 거. 예, 그것을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아까 뭐 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사실은 요즘 그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정말 살 집이 없어서 우리 옛날처럼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집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태반이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좋은 집을 나오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왜 그 사이에 그러면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이 앞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이 돼서 공급이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을 안 가지겠죠. 3년 후나 아까 그 우리 이 박사님 말씀 5년 후에 여기 공급이 된다니까 부동산 가지고 내가 뭐 급하게 어디 가서 이게 요즘 그 패닉 바이. 패닉 바잉. 패닉 바이. 그 이거 저기 공항 그 저기 구입.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나온 대로 다 사고 이런 거 아닐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공급 계획이라도 차근히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거기를 믿고 그때 집 나섰는데 집값이 오르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도 뭐 다음에 집 나오는데 내가 찌워놓은 집 안 사도 되지. 저거 누가 또 가져가겠어? 뭐 그 30년 된 집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릴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잘나신 분들이 머리가 그거밖에 안 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여기 요즘에 보면 2016년도부터 허가 건수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2016년에 3년에서 5년을 생각해 보시면 벌써 지금이에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런 상황까지는 지금 주택이 모자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르는 것이 이런 대책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택 허가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것을 사실은 정부가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2016년부터 허가 건수가 줄었으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국에 한 51.6% 정도가 30년 이상 된 주택입니다. 굉장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물론 유럽 같은 데는 뭐 100년 된 집도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 전쟁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도시가 성장해 왔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그때 이후로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70년 지나서 그때 이후로 아파트가 건설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이 이게 100년 정도 갈 수 있는 저층형만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닌 거거든요. 기술력에도 한계가 있었고요. 그 빠르게 하다 보니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 주거를 짓는 속도도 빨랐고요. 그러면 그만큼 또 부실함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바뀌지 못하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주거 환경도 있을 뿐더러 구조물의 노후화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을 억제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50년 됐거든요. 50년 됐으면 이 안전등급을 해보면 이 D등급이 나와요. D등급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건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위험한 건물에서 우리 국민들을 그래도 살아라. 내가 허가 안 해줄 테니까 살아라. 그거는 국민 안전,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중요하냐, 부동산 가격이 중요하냐, 아니면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결국 국민 안전이죠.
국민 안전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택의 가격이라는 것은 그때 반짝 오를 수 있지만 또 안정될 수가 있어요. 지속적인 공급이 된다 그러면.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 국민 안전을 너무 위협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러한 정부의 생각, 변화가 좀 필요하다. 가격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부터 좀 생각을 해달라라는 게 이제 저는 그런 요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수요 억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출 규제, 세금 폭탄, 예,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급발진에 지금 원인이 돼가고 있고, 3040이 지금 주택을 가장 많이 매입을 했는데 상반기에 30대, 40대. 네네, 맞습니다. 지금 한 58% 정도가 30대, 40대에서 다 매입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주택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나이잖아요. 네. 아이들을 키우는 나이에서는 주거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저는 보니까 2년마다 이사하더라.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아이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상처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 누구나 안 되겠다. 내가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조금 더 지나서 내가 원하는 집을 사야지 라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가 몇 년 후에 집 못 사겠는데 내 돈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을 좀 헤아려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지금 30대, 40대 그동안 그 정치적으로 부동산을 자꾸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30대, 40대에서 갑자기 들고 일어나고 내려와 뭐 이러고 네. 실시간 검색해 보면 내려와 아니면 올려놔 뭐 이런 게 막 서로 막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급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정부 당국, 정권 당국에서 내놓은 게 그린벨트 해제하겠다 뭐 이렇게 그동안 서울시에서 철옹성처럼 그 구축해 있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정서적으로 참 우리 국민들 아직도 양반입니다. 사실 그 잘 안 받아들이는데 내놨어요 하여튼. 그래서 오히려 아까 이 박사님 말씀처럼 아까 시범 아파트 강 건너 맞은편에 지나다니다 보면 참 보기도 제가 보기도 불편한 게 5층짜리 아파트가 두 동이가 있어요. 네. 예, 5층짜리 빨간 벽 옛날 벽돌에다가 네,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 5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연탄 연탄 그 아궁이 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다 보면 막 프랭카드 붙잡고 같이 죽자 뭐 박 XX 시장 뭐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만 먼저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어쨌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린벨트 얘기가 이게 꺼내야 될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급하니까 꺼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린벨트는 저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들 많은 분이 정서적으로 그럴 거야 아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좋아진 측면 중에 하나가 공기가 뭐 깨끗해졌다. 사람이 많이 안 다녀서 공기가 깨끗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미세먼지나 이런 그 환경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자연의 허파인 그린벨트입니다. 지금 물론 그린벨트는 이제 산업화가 급격하게 시행이 되면서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그린벨트를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협의나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도상에다 그어가지고 이거 그린벨트를 지정해서 재산권을 침해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그린벨트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 서울의 이 공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을까? 환경적으로? 그래도 시각적으로 또. 그렇죠. 시각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린벨트를 이렇게 해체를 한번 훼손을 하게 되면 이 나무 수목이 자라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완을 다시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이제 뭐 그린벨트를 우리가 해제하기로 했다 하고 이제 김상조 정책실장께서 당정 간 합의가 끝났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그린벨트 해제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철회가 됐는데요. 멍쳤겠네. 네. 요즘 애들 얘기로. 요즘 애들이 아닌가? 근데 그린벨트를 그때 풀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강남의 세곡동, 내곡동 뭐 하루아침에 1억, 2억은 뭐 기본으로 뛰었습니다. 그럼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전략 전술이 없는 것 같아요. 전술 전략이. 무언가를 목표로 세웠으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이게 수기 과정을 거치고 검토 과정을 거치고 해서 국민들도 힘들지 않고 그다음에 함부로 이렇게 투기꾼이 이렇게 근접하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발표부터 해놓고 보니 사람들이 뭐야 그린벨트 풀려? 그럼 여기 집값 모르겠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투기를 하기도 되고 물론 내가 너무 사고 싶었던 땅이었어라고 그런 환경이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접근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가격이 오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이거를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패닉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나는 좋은 환경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좀 조심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이것을 해제하고자 했다면 정말 충분한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고 고민 끝에 이걸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쉽고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중에 부동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무슨 전략이 없을 리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전부 다 그 국회의원도 몇 번씩 하신 분들이고, 아니 우리 뭐 사람들보다는 정말 세상 경험도 많고 똑똑하신 분이고, 또 거기다가 그분들을 저 뒷받침하는 직업 관료들은 그 어렸을 때부터 남들 그 하기 어렵다는 행시 출신들이 전부 다 절비하게 밑에서 다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전략이 없다는 것보다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관심이 없다. 국민들은 어떻게 살든 말든 우리는 그냥 표 모으는데 한번 던져가지고 우리 편만 더 만들면 된다. 이런 뭐 좀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이 자리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자꾸 이렇게 뭐 그럴듯한 거 내세우면 되지 않느냐. 그 밑에도 그렇게 서포트하고 이런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다른 편하고는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 편 표모은 데만 그 전략만 집중하자. 이게 부동산이 이렇게 보니까요. 특히 조금 이따 얘기해 주실 그 행정수도 급발진. 네. 그걸 보다 보니까 아니 이거 행정수도를 저는 다급하니까 벌써 내세웠다 하는데, 이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그냥 평범한 민초 입장에서는 이게 요번에 다음 2022년 대선 때 써먹을 카드였던 것 같은데 지금 급하니까 썼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도 어떻게 보면은 22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제시를 했는데 다시 하나같이 실패로 들어갔잖아요. 하나같이. 네. 뭐 하나 그냥 어느 정도 그 주저앉는 것도 없잖아요. 다 그것도 실패도 참혹한 실패잖아요. 맞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전부 다 지금 말을 못하고 구심점이 없어졌지 뭐 이만큼 다 올라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혈압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표 모으는 거 이외에는 이 정권을 잡으면 기본적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민을 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없이 우리 편한테 표를 어떻게 모으냐고 요것만 생각한 거 아닌가. 자, 뭐 제가 주제넘게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아까 말 나다 말한 그 행정수도 급발진했다. 네. 수도 이전 이 부분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행정수도는 정말 한 분야에서 다루기는 너무 어려운 분야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부동산이 요즘에 너무나 가격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급등 측면에서만 그 측면에서만 행정수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행정수도가 지금 벌써 이전을 하겠다, 청와대까지 이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세종시가 난리가 났다고 지금 벌써 1억 올랐대요. 그다음에 그 집값이 작년에 비해서 세종시가 21% 평균 21% 올랐답니다. 네. 내년 가면 50%. 원래 5억짜리 집이 내년이면 10억이 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행정수도 이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정부 종합청산, 그러니까 그 이동을 하면서 예. 결국 그때 가장 크게 문제됐던 것은 부동산 측면에서는 토지 수용에 대한 그 보상비였습니다. 예. 제가 그때 그 제 경험으로는 정말 그때 제가 느낀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느 그 부동산 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내용을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얼핏 추측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였냐면 저기 시골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상비 받았는데 내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고 싶다. 전화로. 아파트 사고 싶다. 얼마냐. 내 돈 보내주겠다. 이런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값 또 오르네. 네. 서울 아파트값이. 그래서 그 풀린 보상비로 그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때. 그 유동성이, 자금의 유동성이 그때도 엄청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세요. 지금 3천조나 되는 유동자금이 있는데 행정수도 이전을 하게 되면 결국엔, 물론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전하게 되면 결국 개발보상비가 앞서야 될 것이고 그 보상비가 다시 어디로 오겠습니까? 예, 서울로 온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그럴 예. 수 있겠군요. 네, 요즘에나 뭐 전화로 해가지고 뭐 아파트 구입하는 일이 요즘에나 뉴스에 회자되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예, 언론에 많이 안 나왔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정말 유동성 불구덩이에다가 정말 휘발유를 퍼붓는 격 아니냐. 정부가 만약에 가격을 잡으려고 했다면, 여당이나 정부가 가격을 잡으려고 했다면 사실 이런 거는 지금 발표하면 안 됩니다. 행정수도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공무원들이 뭐 60%가 국회에다가 보고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불합리성을 생각했다면 지금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뛰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는 네, 시점이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불 붙은 데다가 휘발유 붙는 격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은 절대로 아니었다. 그냥 저는 또 하나의 뭔가 커다란 이슈를 던짐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고자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추측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아쉽고요. 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을 요새는 거의 안 합니다. 독일이 통독이 되고 나서 그때서나 커다란 선진국에서는 그때서나 그 수도를 이전을 했지. 대부분 이전하는 국가들은 정말 잘 못 사는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하위국들이 많이 이전을 하고요. 그리고 하고 나서도 사실은 뭐 인구 분산이라던가 아니면 소득 양극화가 해소가 됐다거나 아니면 국가 도시의 전체적인 균등 발전이 이루어졌다거나 하는 일은 사실은 그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실은 수도 이전에 대한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수면 위에 떠올리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공률도 낮기 때문에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 행정수도에 대한 부분을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것을 내세웠다 하는 것은 집값을 더 앙등시키고, 앙등시키고, 그리고 안정을 시키지 못하면서 원하는 효과는 볼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을 또 이것이 행정수도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엄청난 그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분열을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저는 그 영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저 두 번째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정보를 잘 모르니까 판단이 안 되니까 일반 국민들은 항상 행정수도를 옮기면서 인구 분산이 되고 국토의 어떤 균형 발전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호주의 시드니에서 캔버라 행정수도 캔버라 옮김으로써 호주가 시드니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작업 도시가 되고 되고 캔버라대로 이렇게 균형 발전이 호주 큰 땅에 균형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걸 하나 예로 내세우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건 옛날 얘기고 이제는 그게 의미가 없었다는. 그렇죠. 하긴 우리나라도 이제 요 조그만 땅에 서울, 부산 무슨 그 생활 차이가 뭐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국토의 중앙도시, 중심도시, 문경 뭐 또 그다음에 또 충주 뭐 이런 데 가면 다 국토의 중앙이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더 자긍심을 갖는데 지리적으로
이것도 참 의미가 없는 얘기 같은데요. 아, 그거 진짜 의미 있었네요. 오늘 네. 말씀 중에. 자, 그러면요. 이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수요 억제 급발진이 있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아서 공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 망조가 들어가고 있다. 이거 하나 말씀하셨고, 급하다고 그린벨트 국민들이 어떤 정서적으로 원하지도 않는 그린벨트를 또 끄집어냈다가 또 자기네들끼리 혼선이 오락가락하고 대통령 말도 이제 못 믿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결과가 참담한 결과가 생겼다. 또 하나는 행정수도 효용성도 없는데 나중에 선거 때 써먹을 망정, 그거는 이 박사님 얘기한 거 아니고 제가 얘기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 써먹을 망정, 특별한 어떤 효력도 없는데 행정수도를 내가지고 이슈를 전환을 시키려고 그랬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문제점이다. 이게 이 정권이 그다음 이 정부가 좀 급발진한 문제점이다. 그런데 그럼 정부에서는 정말 어쨌든 지금 집값은 오르고 서울은 폭발 직전이고 이 민심도 폭발 직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국으로 여파가 또 퍼져 있고 이러면 정부는 지금 어떤 대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정부가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예. 태릉 골프장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예. 하겠다. 물론 국가의 땅을 가지고 개발하게 되면 속도가 빠릅니다. 예. 네, 그런데 태릉 골프장도 아시다시피 여기도 그린벨트예요. 그리고 이게 태릉 골프장이라는 그 역사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위치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원이나 상계동 이런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그 아예 태릉인데 공동도까지 넣으시죠. 네네 공동 있으니까. 예. 근데, 죄송합니다. 그쪽 네.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집값이 안 올랐어요. 전세만 있었지 네. 그 집을 사고자 하는 매수자는 사실 적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입지의 한계성이거든요. 예, 예. 입지가 좋은 데를 해줘야 국민들이 거기를 아 여기가 좋구나 하고 가게 되는데 지금 입지가 그래도 외곽 지역에 많이 있는, 그러니까 외곽에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다가만 지금 입지를 하려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국공유지의 입지라는 것이 사실은 도심에서부터는 좀 떨어져 있는 게 당연한 논리기, 그러니까 당연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 상황들을 좀 활용을 하고자 하는 건데 결국은 중심지는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렇죠. 또 역세 사람이 찾아가겠느냐 거기까지. 네. 예. 거기까지 사러 가겠느냐 이거죠. 그게. 네,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좀 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임대 용적률을 지금 상향해주는 방향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예. 같은 경우는 뭐 역세권에서 250m에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250m 있는 부분을 역세권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350%까지 확대, 아니 350m까지 확대해서 그 역세권을 이제 확장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3기 신도시를 그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 즉 뭐냐면 한 180%에서 220% 이런 식으로 상향을 시키겠다. 하남, 창동, 네. 또 저기 어디죠? 왕주.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 해서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교통이 우리는 해결이 잘 안 돼요. 뭔가 신도시를 할 때는 그 도시 기반 시설을 확보를 해놓고 이걸 하면 좋은데 항상 우리가 주택을 먼저 지어놓고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다산이나 왕죽 같은 경우도 왕숙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지금 현재도 굉장히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거리는 가깝지만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교통 대책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유, 요즘 예. 제가 저기 여기 출근하려고 마포에 출근하려고 비 오는 날 특히 그 강북도로 타고 오다 보면은 1시간 반 이상 걸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공 방식, 즉 뭐냐면 LH나 SH,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SH고,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개발공사 GH가 될 텐데요. 그런 그 공사에서 이제 같이 정비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려고 보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땅을 SH나 뭐 LH나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본인들이 확보하지 않고 공동사업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원할 것이냐 찬성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이재명 지사께서 말씀하신 게 기본주택 해서
GH에서 갖고 있는 그 많은 땅 50%, 그러니까 그 많은 땅을 3기 신도시의 한 50% 정도를 기본주택으로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기본주택이 임대주택이거든요. 이게 3기 신도시에 임대주택 많이 하는 거, 물론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만, 이 3기 신도시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 임대주택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주택으로 해서 뭐 조건 없이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그거를 실행하게 되다 보면 일정 부분의 조건이 부여가 되겠죠. 당연하죠. 예, 그러면 우리 일반 국민들 내가 그런 그런 조건에 해당은 안 되지만 주택을 내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 내가 내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 과연 얼마나 많이 내가 가겠소라고 손을 들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정부와,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서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아마 이게 좀 엇박자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상가 오피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주택으로 변경하겠다. 저는 이런 부분은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가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말고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가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요즘은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파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잘 됐다고 보는데 그 영업이 잘 된다고 보는데 요즘은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가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공실 상가나 그다음에 그 오피스도 공실 오피스나 이런 부분들을 주거 용도로 변경해 줄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정부의 이런 그 논의 사항들을 보면서 그래도 재건축 재개발은 빠졌네. 글쎄 저도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대책을 지금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대책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되어 있는 그 도시가 현재 살고 있는 원도심이에요. 신도시가 아니고. 그러면 원도심 내에도 빈집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빈집이 참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뭐 13만 호 정도 된다고 보면 그런 데가 많고,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럼 재건축, 그 중요한 도심의 그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 교통이라든지 모든 게 그런 곳에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해준다면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왜냐하면 신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면 땅도 보상을 해야 되죠. 매입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계획도 해야 되죠. 기반시설도 바꿔야 되죠.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다 되어 있는 거에 여기다 속도만 빨리, 인허가만 빨리 절차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제가 그 재건축 재개발을 정부에서 특히 재건축에 대한 것을 특히 서울시 안 하는 이유는 안 했던 이유는 주택 가격이 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젠트리피케이션처럼 원래 거주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제 뭐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만 해도 서울이 지금 서울의 강남이 1968년도 영동 개발로 인해서 격자형 그 그리드가 되면서 개발이 됐어요. 그럼 벌써 50년이 됐잖아요. 50년이 됐으면 지금 살기 힘든 데가 많은 거예요. 자, 압구정 같은데 아파트 보면 현대아파트 대표적으로 거기 라디에이터 틀고 있는데 아직도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상상 가세요? 그 몇십억짜리 건물에 라디에이터하고 떼고 있고 어딘가는 또 강남 어딘가는 연탄불을 떼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은 이게 올바른 주거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그 대안으로 또 이제 언론에서도 나오긴 했어요. 시유지 즉 이제 강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세택이라고 그래서 세택. 이제 항려울역 근처에 세택이 있습니다. 가겨울,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그 땅의 소유자는 서울시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거를 충분히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나 그리고 또 그 적정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서 아이디어를 찾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속도를 지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이나 그 시유지나 국공유지 활용하는 방법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네. 주거지역에 용적률이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용적률이 300%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0%로 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50%의 갭이 있습니다. 네. 이 50%는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300%까지 해준다 그러면 그 50%의 갭을 민간에서 충분히 메꿔갈 겁니다. 왜? 수익이 나니까요. 네. 그래서 주택을 공급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풀어주는 것도 참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에도 빈집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빈집 같은 경우는 왜 안 사냐 하면 그 입지에 대한 부분보다 이 건물의 허술성입니다. 굉장히 오래돼서 낙후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집을 그냥 살려고 하면 살으라 그러면 힘든 거죠. 네. 예.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정비를 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위치가 거죠. 다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상업 지역 내에 그 호텔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호텔 영업 안 되잖아요. 네. 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용도 변경 이런 방안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도심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7.10 대책으로 인해서 저는 좀 피해를 많이 본 부분이 재개발이라고 봅니다. 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딱지 하나에 뭐 주택을 두 개가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재개발에 대한 부분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현금이 있는 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주택자는 일단 안 되죠. 이주택부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 그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 이 집을 그 개발되기를 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은.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주택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또 하나의 뭔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다 막힌 거예요. 7.20 대책으로 인해서. 그렇게 막히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재개발이 저는 타격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면밀하게 우리가 좀 대안을 좀 내세우는 것이 좋겠다,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임대사업이요. 임대사업자 제도를 지금 폐지를 했어요, 정부에서. 물론 뭐 아파트가 완전히 폐지됐고, 그 다음에 뭐 다가구나 다주택 뭐 이런 부분은 그 폐지가 안 됐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임대사업은 아파트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정말 폐지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임대사업자도 하나의 기업의 활동처럼 기업 활동으로 여기고 이거를 하게 해주느냐. 사실 우리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50대 초반이면 또 다 나오시잖아요. 예, 임원진 같은 분들은 퇴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뭐 65세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또 65세 정년 채우기 요즘 좀 힘든 상황이기도 하더라고요. 65. 네. 그래서 65세가 지나고 나면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참 그렇죠. 그렇다고 치킨집 차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기업 활동이다. 개인이 개인 사업자로서 어떤 그 영업 활동을 하고 이 기업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정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사업소득으로 해서 그 부분을 정부에서 세금을 걷고 또 할 수는 있도록 해주면 뭐 정년 없는 사업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임대사업에 대한 기업 활동으로 좀 인정을 정부가 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너무 크게 지금 당장 이제 서울 시내에서 이 주택 공급 문제, 수요 문제, 또 그다음에 가격 폭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겪고 있는 이인하 박사께서 지금 현재 그 시급한 대안은 재건축, 재개발이다. 그리고 나머지 깨알 같은 무슨 뭐 상업용도 변경, 임대사업자 좀 그 지금처럼 제의시하지 말고 좀 잡아주라. 그분들을 좀 잘 활성화시켜주라. 이런 깨알 같은 팁까지 좀 주셨는데 한번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뭡니까?
제가 쭉 듣다 보니까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이것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인하 박사님 뭐 정말 전문가시지만 이렇게 이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22번이나 그 머리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국민을 위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22번이나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내놨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 필패였습니다. 필패였는데 처음부터 왜 필패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부동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 경제활동입니다. 그게 집값이라는 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인들도 마찬가지. 본인들도 강남집 그다음에 세종시집 팔려니까 세종시집은 팔아도 강남집 못 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처음에 이 부동산 문제를 22번이나 대책을 내세울 때 처음에 이 부동산 대책을 내세우면서 처음에 시도한 게 강남 집값 잡겠다고 눈을 부라리고 덤벼드는 게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예. 강남 집값을 왜 잡습니까? 거기도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가고 필요해서 모이고 필요해서 집값이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규제를 해줘야지 감정적으로 강남 집값, 강남 사는 사람들 피해주고 다른 사람들 살려주겠다. 좀 못 사는 살려주겠다. 이게 무슨 부동산 정책입니까? 그래서 뭐 저는 주제 넘지만 그렇게 그거부터 좀 생각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